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이 독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구글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소재를 생성하는 AI 지놈에 이어서 자체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공개했는데요. 이 제미나이는 오픈 AI의 GPT-4보다 더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미나이의 시연 영상이 요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고요. 그 전에 지난 목요일 이슈 플러스에서 방송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의 2024년 부동산 전망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일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년도 집값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불확실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페드에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에 아마 3회에 걸쳐서 0.75 정도 금리를 낮출 것 같은 암시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중앙은행도 사실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형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금리를 낮출 것이고 사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채권 금리에 지금 반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금융 사이드에선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PF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럼 PF 사태가 만약 안 좋으면 그게 또 신용 경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인하고 나쁜 사인이 둘 다 존재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불확실한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봤더니 29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분명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좀 올라가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글쎄 우선 저는 이제 상반기의 그 상승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상반기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책 효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게 나온 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 초에 사실은 시장 금리하고 그리고 기준금리의 괴리가 있었어요. 그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린 다음에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 국고채 금리,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사실 주담대 금리랑 거의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한 4.6 하던 게 오늘 3.3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단시기에. 그래서 금융적으로도 좋았고 정부 규제 메시지가 완화되는 게 해서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름 이후에 기준금리 이상으로 이제 국고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수요가 잡히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마켓 커렉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정체 또는 하락을 가는 것이 당분간은 맞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런 그 추세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 서울과 수도권과 같은 일종의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자꾸 몰리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몰리는 지역에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될 의무 아닌 의무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광역교통망 혁신을 통해서 풀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스턴이라든지 파리 같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도 사람들이 몰려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 같은 경우에 하버드, MIT 있고 바이오텍이 거기서 완전히 엄청나게 그 붐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지 펀드도 사실은 보스턴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그런 인더스트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스턴 다운타운의 뉴베리 스트리트 이런 데 다 부셔버리고 초고층을 줘야 되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미국이 보스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역사적 자원은 남겨야 되는 거죠. 서울같이 천년 수도가 동아시아권에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상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19세기 초반에 깡촌이었고 어촌이었고 동경 19세기 후반에 된 데예요. 그죠? 그럼 서울에는 역사적 자원이 있는데 그런 논리로 이제 계속 서울을 부시고 초고층 뭐 용적률 1000%, 1500%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사대문 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사대문 이후 이
밖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지구 같은 것들을 좀 더 조성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신촌이라든지 아니면은 9호선을 따라서 지금 업무지구들이 계속 동과 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새로운 업무지구들을 우리가 만들고 거기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 광역철도망을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그때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럼 또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광역 도시권에서 거주하면서 동경권으로 시내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 만들어 줬더니 초고령 사회가 또 일정 시간 지났더니 이 전철이 비인경전철로 계속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것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저지르는 거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신도시 계획에서 실수한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타운 전략으로 갔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전략을 잘 세웠던 게 뭐냐면은 예. 업무지구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만 하더라도 그 이제 IT와 관련된 거대한 허브 기능을 합니다. 네. 따라서 분당은 그 주변 지역에서 글로 광역 교통망이 될 정도로 그 허브가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오피스 집적지라는 게 한 예. 곳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교회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광화문에만 있다가 60년대 여의도가 됐고 7, 80년대 강남이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 구로가산도 크고 홍대도 지금 미디어 관련된 거 있고 상암도 있잖아요. 예.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업무지구가 7, 8개예요. 사실은요.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업무지구라는 게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만 서울 외곽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커요. 예.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광역교통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사실은 이 인구가 노령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우리가 목도한 문제점은 좀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길 스스로 희망했고 국가가 그거에 부합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지방 소멸을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지방의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방은 사실 서울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대구도 주변으로 빠지고요. 부산도 김해로 빠지고 나머지 광역시들의 대부분이 수요는 사실 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작년과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방에 있는 광역 도시들 대부분이 공급 충격이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미분양으로 아마 앞으로 꽤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많이 남았나 보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가 2년치 이상의 물건이 더 들어온 상태예요. 예, 따라서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내년 서울 입주 물량 아파트를 봤더니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이제 공급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은 아마 불확실성이 있는 게 이 실물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부동산 공간 시장 측면에서는 내년도 입주량이 적고요. 네. 내후년도 적고요. 2년 후도 적어요. 그러니까 24, 25, 26이 다 적어요. 사실은. 네. 이 부분은 나중에는 첫 번째는 아마 전세 가격부터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해야지 하다가 매매로 돌아가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만은 2025년에도 전세 가격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아마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바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자칫 잘못하면 내후년에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과거와 같은 급격한 상승 2018, 19, 20년 그 상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최소한 시장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가격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참여할지는 몰라요. 지금 상태에서. 예.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에서 내년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정체 또는 하락이어도 서울의 경우에 과소 공급이 예측된다고 하면은 정책적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한다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기대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공공에서 개입해서 국공유지, 그린벨트 포함입니다. 네. 저를 아마 환경하시면 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빨리 우리가 랜드 클리어링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작업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 정도 물량을 붓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격 대비 20-30% 낮은 가격대의 집을 충분히 공급하겠으니까 이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기축 아파트 시장에서 예. 매매 시장에서 분양 아파트로 사람들이 관심이 옮겨갈 거예요. 예. 그럼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요즘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는 빌라는 절대 안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아요. 이게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겠죠?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50%고요. 네. 말씀하신 빌라 같은 비아파트가 50%예요. 반반이군요. 네, 반반입니다. 오히려 아파트 물량은 경계도가 많아요. 경계도가 7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세 포비아를 젊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전세 포비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무능하게 자기들한테 안 도와주는 것도 이들이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보았을 땐 그거죠. 그럼 아파트로 넘어가는데 아파트 매매 수요를 가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자금력이 일정 부분 이상이 필요하니까요. 예. 결국은 아파트 전세 수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아파트 꿈틀거리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 포비아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빌라의 전세 포비아요. 네. 빌라 공급량 자체가 역대 최저급으로 작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럼 빌라도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빌라마저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전세 포비아 문제가 해결된 다음인데 예.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에 내가 빌라에 살아? 대신에 아파트 전세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시장이 꿈틀거리는 건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예. 우리 예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갭 투자라고 부르는 게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나름대로 뒷받침되고 있다면 또 이게 갭 투자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지 않나요? 충분하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오르는 거는 아마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게 2010년대 후반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전세가 존재하는 갭 투자는 계속 있어 왔어요. 따라서 내년이 만약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전세와 매매 가격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줄어든다. 예.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2010년대 중후반에 대자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최근 앞으로 1, 2년 사이에 전개될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고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지역 소멸이고 하나가 양극화고 또 하나가 인구 소멸과 함께 등장하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부터 여쭤볼게요. 인구 소멸하면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 결국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하락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양쪽에 팽팽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존재를 하는 게 그 팩트고요. 네. 근데 그게 인구 감소한다고 했을 때 과연 부동산 가격에 마이너스 영향이냐?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도시의 위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광역권별로 중심 도시가 있잖아요. 예. 수도권에선 서울 같은데 예. 그럼 서울은 인구가 90년대 중반에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1,000만 명이 깨져요. 예. 그러면 20 몇 년간 서울시 인구는 한 15%가 빠져요. 그러면 지난 20-3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졌냐? 아니요.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변에 대기 수요가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는 데들은 지방에 있는 농촌 어촌 지역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전주는 굉장히 블랙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나주라든지 광양, 포스코가 있는데 거기가 도시가 인구가 정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빠질 거냐. 그거 굉장히 퀘스천어블한데 주변에는 농촌 지역은 지금 인구가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광역권별로 중심 도시에서는 사실 우리가 수요를 인구가 아니고 플러스 소득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는 이제 말씀은 맞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과거엔 4인 가구가 굉장히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들면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 말씀은 2인 가구, 3인 가구도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아파트 시장에서 예전에는 3,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제일 평당가가 높았으나 지금은 20평대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파트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유닛 사이즈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이번에는 양극화입니다. 결국 이렇게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지역은 더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남이라든지 이런 고급 주택가하고 강북에 있는 서민 주택을 본다고 했을 때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고가 주택 지역이 먼저 오르는 게 맞아요. 미국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 4년 또는 5년의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는요. 이게 공간 균형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관점에서 고가 주택가격이 만약 30% 올랐는데 서울이라는 동일한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10% 올랐다. 그럼 글로 가요. 그래서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는 서울이 거의 비슷한 상승률도 수렴을 해요. 따라서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이건 있겠죠. 10억 하는 데가 100% 올라서 20억 하는 거하고 3억 하는 데가 100% 올라서 6억이 된다고 했을 때 둘 간의 레벨의 차이는 굉장히 늘어나는 건 보이죠. 그렇네요. 다만 그래도 상승률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비슷하게 가는 게 나타납니다. 서울에서는. 알겠습니다. 상승률 추세를 봤었을 땐 평균에 수렴하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 지역 소멸입니다. 이건 조금 궁극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뭐 당연히 지역 소멸 막아야 된다라는 당위성 당연히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의구심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결국 국토에서 사람들이 원해서 살고 싶은 지역이 한정된 곳이라면 그곳에 많은 재정 투여해서 효율적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억지로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에 돌려주는 것도 대안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가 간 경쟁이 아니고요. 광역 도시권 간 경쟁이에요. 도시 간 경쟁. 도시 간 경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경쟁을 못 해요. 솔직히요. 근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상해나 또는 북경은 경쟁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은 경쟁력 차원에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파저스티브 섬 게임이 중중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농촌이나 어촌이 소멸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잖아요. 도시가. 여기가 자동차 이제 공장들이 디트로이트를 떠나면서 나타난 건 뭐냐면 도심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럼 그렇다고 여기서 뭐 도시 재생한다고 막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디트로이트가 한 거는 도시를 비우는 작업을 했어요. 비워요?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뭐 도시 가드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이제 빈집이 많아지는 지역은 아마 도시를 비우는 전략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만들든지 거기서 새로운 뭐 의료 기능을 넣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타입을 만들고 그 지역을 비워준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반대할 명목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요. 한 2040년에서 2050년 그냥 제가 막연하게 중장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토 이용의 현황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여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포지셔닝 잘하면 G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아시아권에 있는 도시들 보면은 중국이 사실은 슬쩍 약간 좀 꺾였죠. 꺾였고
일본 동경 약간 좀 올라서는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다이나믹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경쟁은 싱가포르 정도인데 싱가포르는 역사가 짧아요. 그 유럽에 있는 도시들도 지금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은 맛이 가고 있고. 네. 미국 도시들 지금 뭐 서해안 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LA는 다운타운 지금 완전히 노숙자 문제로 해결 불가능한 상태고요. 예. 그러면 뉴욕하고 서울이 정말로 G2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예. 긍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준 혜택, 그러니까 축복 중에 하나가 로컬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서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또는 제주에서의 어떤 그 한국적 로컬의 어떤 자원화 가능성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나라가 재미있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서울의 경쟁력은 2040년까지도 큰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로컬의 남다른 특수성에서 기반한 차별화, 그런 지역들은 또 주목해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대가를 모셔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요즘 IT 업계는 네. 이게 IT라고 이제 부르면 안 돼. AI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AI 화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알파고 만든 구글 딥마인드, 네. 여기에서 또 놀라운 연구 냈더라고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놀라운 연구가 최근에 나왔었죠. 220만 개의 새로운 물질 구조를 AI로 예측하고 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38만 1000개의 물질을 선별해놨다라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소재를 생성하는 AI 지놈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것인데요. 근데 이 38만 개가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으로 800년이 걸릴 일이라고 그래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 38만 1000개를 정말로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찾으려면 한 연구 방식으로 800년 걸릴 일인데, 이거를 AI가 이제 거의 뭐 단번에 해냈다. 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후보 물질들인데, 그 후보 물질들이 뭐 초전도체나 차세대 배터리 등 이 미래를 바꿀 잠재력이 있는 소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렇게 네이처에 게재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결과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았는데, 이번 연구가 일단 AI의 신소재 레시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뭔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조합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AI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 지놈 자체가 어떤 식으로 생 거냐면, 이미 알려져 있는 5만여 개의 소재에 대해서 기존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5만여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화학이라는 학문이 지구상에서 등장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원자구조, 우리가 뭐 칼카나마 아라철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원자 구조를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물질 구조를 찾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원자 간의 결합이 약해지면 구조가 지탱이 안 되고 흩어져 버린다고 해요. 혹은 안정적인 물질을 만들어도 원래 원했던 형태가 아니거나 혹은 독성이 나타나게 되면 실험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실험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낸 안정적인 화합물의 종류가 지구상에서 4만 8천여 개라고 해요. 그 4만 8천여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이 물질 탐색용 그래프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딥러닝 AI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4만 8천 개를 계속적으로 무작위로 막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물질 구조를 조금씩 바꾸면서 10억 개 이상의 구조를 스스로 생성을 했고요. 거기에 또 화학식을 조합을 해서 무작위로 생성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38만여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진짜로 가능한지를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과학 논문과 비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에서 제시된 물질 중에 아까 말한 38만 1000개 중에 736개 정도가
이미 합성에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했더니 이미 이게 논문으로 검증이 된 것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700개 이상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그중에서 또 이번에 제시한 물질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온 전도체 종류도 52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기초 화학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배가 되고 있다, 정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응용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우리가 하는 정말 산업에 조금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는 신소재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인류가 그동안 자연상에 있는 물질 그리고 실험을 해서 추가적으로 만든 물질까지 전부 다 합쳐서 5만여 개 정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딥마인드에서 그 개발한 AI가 어찌 보면 그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돌려봤더니 38만 개가 생겼고 그 38만 개를 뒤져봤더니 우리가 이미 특허로 이런 신소재 만들었습니다라는 게 마침 한 700여 개가 중복해서 확인됐더라. 그렇죠. 그러니 이 38만 개가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된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나오자마자 이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제 연구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또 바로 나왔어요. 이게 네이처에 게재된 이제 논문이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같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딥마인드가 만들어 놓은 일부의 소재들을 연구팀에게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캠퍼스랑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새로운 물질을 찾을 때 이번에 이 딥마인드의 성과를 일부 활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58개의 목록에서 41개의 신소재를 만들어내서 쉽게 말하면 70% 이상 응용되는 성공률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실험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가상으로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연구에 비하면 이번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얘기한 게 이거 한 기존에 10년에서 20년 걸리던 과정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때 우리가 또 전 세계를 들뜨게 만드는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새로운 물질들이 실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나날들이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당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보도에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딥마인드는 저는 AI, 달리 말하면 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뭐 로봇 실험도 도입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화학식을 만드는 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게 진짜로 가능한지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자들이 뭔가 움직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조합을 해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하면 사람은 피곤하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일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로봇팔을 활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죠. 24시간 내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스포이드 한 방울까지도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58개의 물질 합성 실험을 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24시간 주 7일 동안 쉴 새 없이 로봇팔이 움직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41건의 물질 합성에 성공한 걸 찾아내는데 단 17일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한 건에 6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한 건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41건을 성공시킨 거예요. 17일 만에. 그것도 58건 중에서 71%의 성공률도 되게 높고 거기에 이 정도를 17일 만에 했으니까 놀라운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기도 한데 겁도 나요. 우리 뭐 이제 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이제 이력서 쓸 텐데 뭐 이렇게 써야 되나? 저는 로봇처럼 일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응용을 잘하는 민족들에게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로봇들이 해내는 것들이 이게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아주 기초 학문에서 하나하나 발굴하기도 어려운 것들이고 그 발굴한 것을 실제 상용화하기까지는 또 오랜 테스트와 실험이 걸릴 거잖아요. 근데 앞 단계를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이거를 한번 2차 전지에 활용을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런 것들이 연구자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의 영역들을 조금 더 빨리 해준 것들을 상용화하거나 응용하는
이쪽 연구를 오히려 우리가 아주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네. 그럴듯한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네. 딥마인드가 연구한 신수제 후보 물질 38만 1000개 있잖아요. 네. 이걸 본인들만 갖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게 트렌드인가? 뭔가 개발하고 나면 다 오픈을 앞에 붙여요. 그렇죠. 뭐 우리가 IT에서는 이제 이른바 오픈 소스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 학계에서도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이렇게 다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얘기한 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 예를 들면 태양전지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배터리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시험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제 열어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해서 좀 속도를 당겨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듣기에는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딥마인드가 우리 아무리 봐도 뭐 인센티브로 로열티 얼마씩 받아야겠어요. 네.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픈 소스 중에서도 일부 상용화할 때 돈을 받는 모델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좀 뜯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딥마인드가 이번에 또 하나 도전한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날씨 예측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왜 이렇게 날씨 안 맞냐라는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얘가 어떤 식으로 예측하는지를 이제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예.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미래 자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네. 미래를 예측할 때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슈퍼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의 미래들을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네. 딥마인드는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생각한 거냐면 지난 40년 동안의 날씨 데이터를 이 예. 머신러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AI 모델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테니까 네. 유럽 중기예보센터가 제공한 197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상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 지구 날씨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겠다라고 한 걸 예측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6시간 전 기상 정보, 그러니까 6시간 전에 일어나는 기상 정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6시간 후의 날씨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열흘간의 날씨를 예측하는데요. 네. 그 예측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슈퍼컴퓨터는 지금까지 몇 시간이 소요됐는데 예. 1분도 안 걸린다.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것만으로 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고 네. 기존에 있던 슈퍼컴퓨터들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관점에 좀 더 가깝다라고 전 평가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딥마인드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든 거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예측을 해주고 거기에 또 지금 쓰는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현재 예측 방식이 보완되면서 개선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거 의미 있는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뭐 아주 빠르게 그 기상이 바뀌는 걸 뭐 슈퍼컴퓨터는 몇 시간 소요되는 걸 바로 해준다니까 네네. 이거는 대응력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더 놀라운 기술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거 외신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제미나이라는 언어 모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알파폴드가 11월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9일 정도에 나왔고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12월 6일경에 이제 이 제미나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이 제미나이 쉽게 설명드리면 챗GPT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예. 말하면 GPT 언어 모델이죠. 예. 그 언어 모델인데 본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번에 나온 게 GPT-4의 성능을 넘어섰다. 이걸 테스트를 어떻게 한 거냐면 네. 인간 전문가들도 풀면은 점수가 한 89.8점 정도 나오는 시험을 네. 이 제미니한테 풀게 한 거예요. 제미나이한테. 네. 무슨 문제를 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각종 뭐 예를 들면 수학, 물리학, 역사, 법률, 의학, 윤리 등 이제 57가지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세계의 지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테스트에서 본인들이 정답률 90.04%, 그러니까는 전문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 90점을 넘었다. 그래서 보통 GPT-4가 여기서 86.4%, 네. 86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인간 전문가도 넘어섰고 우리가 90점 넘었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이거 보고 정말 충격 먹었는데, 와, 얘가 이제 데모를 하는데 이 데모가 어떤 방식이냐면 화면에 이제 그 카메라가 네. 이제 비추는 거예요. 저의 상황을.
상황을 비추고 있는데 제가 종이에다가 예. 처음에 펜으로 오리를 그려요. 네. 그럼 얘가 이거 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물결을 그립니다. 네. 그랬더니 이거 오리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있다고. 그리고 또 그림으로 사람이 총알을 피하는 모습을 딱 그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매트릭스랑 유사한 장면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제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니라면서 카메라로 골프공하고 예. 달 사진을 딱 보여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제미나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지난 1971년에 아폴로 14호 선원들이 달 표면에서 골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희도 모르는 이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게 하면서 뭐 지도를 보여주면 지도에 있는 키워드를 갖고 게임을 만든다고 그러고 뭐 코딩을 한다고 막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전 그걸 보고 와,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영화 속에 이제 그 녀석들이 오는구나 막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얼마나 놀랐었냐면 그날 원래 제가 강의가 있었거든요. 예. 강의 한 다 뒤집고 예.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7분짜리 데모를 통으로 보여드리면서 야, 자비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이거 강의하기도 편해지는구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할 발표가 나옵니다. 뭐죠? 이게 알고 봤더니 편집 영상이라는 거예요. 조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작이냐 아니냐를 되게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연이라고 하면 예. 실시간으로 당연히 한 걸 찍어서 올린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로 한 거를 그냥 네. 녹화해서 보여주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미나이가 우리는 이 챗봇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예. 일부 찍어서 그거를 편집해서 올린 거다라고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라고 이제 느꼈고 저도 내가 이걸 왜 보여줬지? 이제 서로가 이제 멘붕에 빠지는 예.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서 말씀드린 90점대의 모델 있잖아요. 예. 이건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 버전,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게 네. 출시가 됐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바드에 탑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드에 탑재되니까 또 많은 언론사들이 테스트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점수가 안 나왔구나.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예. 해외 외신들이 이거는 GPT-4가 아니라 GPT-3, 이제 3, 3.5보다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 영상은 편집했고 이거 성능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 구글 왜 이러지?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기술. 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걸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강박을 가질 정도로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게 반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반증이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바로 올해 2월 정도에 네. 있었죠. 그때는 뭘 반증한 거냐면 예. AI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구글의 바드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요? 네, 뭐였죠? 이제 지금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면 GPT-4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네. 그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올 초에 보면 챗GPT, GPT-3 모델이 너무 잘 되니까 예. 구글이 우리도 실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급하게 데모를 한 거예요. 2월에.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 그 바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조금 일부러 전문적인 걸 물어봤어요. 네. 뭘 물어봤냐면 바드한테 9살 어린이를 상대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데모를 한 거예요. 이야, 어렵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답변이 뭐가 나왔냐면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 사진을 처음 찍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구글 바드의 공식 그 데모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예. 트위터에도 막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어.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네. 그걸 본 천체물리학센터 연구원들이 네. 저거 아닌데? 저 내용 오. 틀렸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봤더니 실제로 그게 틀린 답이었습니다. 네, 그게 우주망원경이 처음 설치한 거는 이제 아까 말한 제임스 웹이 아니라 초고대 망원경 VLT다라고 덧붙인 거예요. 우주망원경 중에서 태양 밖의 이미지를 처음 촬영한 게. 네, 그게 예. 2004년에 있던 유럽 남방 천문대에서 설치했던 초고대 망원경 VLT지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아니 이거 구글 검색에 치면 정답 다 제대로 나오는데. 나오는데 왜 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걸 딱 보자마자 네. 주가가 떨어지는데 네. 예.
주가가 한 번에 7.68%가 떨어지는 폭락이네. 예,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때 떨어진 게 네이버 몇 개 살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이제 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더 뒤처지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마케팅적으로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AI 기술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 어떤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구글이 너무 무리수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방금 이 AI와 관련된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뒀지만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 하나 터졌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갑자기 뭐 저는 5% 그러면 아니 물가 올랐으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43% 올렸어요. 야, 이게요. 43% 오른 게 제일 조금 오른 겁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말씀드릴 게 처음에 43%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 구독료 1,450원씩 내시는 분들이 네. 14,900원으로 43%가 뛴 거거든요. 네. 근데 실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2020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예. 한 달에 8,690원씩 내고 쓰고 계세요. 아. 대표적인 게 접니다. 제가 8,690원씩 내고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해도 이분들 걸 안 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가격인 14,900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인상폭이 71.5%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이 유튜브를 PC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예. iOS,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결제한다. 그럼 이러면 얼마까지 되는 줄 아세요? 얼마예요? 19,500원까지 갑니다. 야, 네, 아이폰 구글... 쓰지 말라는 거구나. 이제 아이폰 수수료까지니까 아니요, 그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 그래서 그렇게 들려요, 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 결제를 예. PC에서 하시고 PC에서. 예, 그 사용은 유튜브를 아이폰에서 하시더라도 네. iOS 결제하면 그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에 거의 2만 원 돈 내야 되네.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구글이 욕을 먹기로 작정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게 구글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 지배자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다양한 현상들을 갖고 국가별로 금액을 책정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 정도면 미국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 7월에 네. 실은 유튜브가 이제 비슷하게 미국에서 원래 11.99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13.99달러로 2달러를 올렸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유튜브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게 슬쩍 올라간 거를 미국 언론들이 보고 먼저 보도를 한 거예요. 아, 본인들이 얘기하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외신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똑같이 왜 올렸어? 2달러 어떤 이유야? 했는데 그냥 이유를 제대로 얘기를 안 했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올랐는데 그냥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가 변해서 이랬다라고 하지 이게 왜 그만큼 올랐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제 독점 기업, 독과점적인 기업이 된 행포를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OTT 기업은 이제 이게 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OTT 기업들도 지금 좀 비슷하게 같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현상으로 좀 보여지냐면 이미 플랫폼에서 강자가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그럼 강자가 이제 우리가 금액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락인데 묶여 있는 거죠. 예. 묶여 있으니까 어찌할 바가 없을 거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거기서 이제 2, 3위권이나 아니면 계속 버티던 OTT 회사들도 예. 실탄이 좀 떨어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올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금액 인상이지만 좀 관점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마음에 이런 네.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아이디 공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왜? 뭐 그 아니면 이통사들 가끔 하는 네. 가족 데리고 오면 뭐 네. 깎아준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별 금액이 유튜브는 좀 너무 심하게 차이 나요. 예.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구독료가 한 2,600원. 왜 이렇게 싸?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해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VPN을 써가지고 우회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터키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민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근데 이게 약관상으로 보면 혹시나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아이디가 이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오히려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게 아니 다른 나라처럼 요금제 좀 다양하게 하면 안 되냐.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돈 내면 네. 가족 요금제라고 해서 6개까지 아이디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 우리나라에 도입 안 하냐.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학생 할인 요금제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튜브 관점에서 굳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볼 다 사람들은 하는구나. 보고 할 사람들은 하는구나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에 또 반도 못했어요. 정말 IT 업계 장난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급변하는 IT 소식 전 세계에서 이건 좀 오버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인공지능이 좀 더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정말 날씨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